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역사 속의 과학 탐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 탐구 실험책 있나요? 네, 페이지 22쪽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죠. 학습 목표입니다.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학의 본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같이 볼게요. 자, 주기율표. 여기서 주기란 게 뭐예요? 맞아요. 나 오늘 일주기야. 너랑 만난 지 일주기야. 자, 이렇게 주기성을 띈다. 즉 반복성을 띠는 거죠. 1년마다 한 번씩, 2년마다 한 번씩. 자, 이렇게 반복성을 띠는 것을 우리가 주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어떤 반복성을 띠는 어떤 표를 나타내는데 그게 표가 반복성을 띄어요. 몇 번째마다 한 번씩 비슷한 어떤 것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걸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표를 만드는데 반복성을 띠는 주기율표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인 성질이 나오는 표를 원소의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자, 여기 멘델레프의 주기율표가 바로 멘델레프가 만든 원소의 반복성을 띠는 표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그 과정, 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학의 본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성? 너 본성이 뭐야?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뭐야? 솔직히 말해봐. 그 연기지 이거. 자, 이거 농담이고요. 자, 우선 본성이란 거는 뭐냐? 자, 과학의 본성. 여기서 본성이라는 뜻은 어떤 특징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거예요. 과학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과학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과학자가 의도하지 않은 위대한 발견을 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단순한 행운일까요? 생각지도 않게 발견할 때가 과학자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단순한 행운일까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자, 우연한 발견처럼 보이긴 하더라도 자, 이러한 것들도 실제로는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자, 어떤 사건을 봤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아는 만큼, 여러분이 아는 만큼 그것에 대해서 더 잘 알겠죠. 이해되나요?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이게 발견이구나. 나 이제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과학자인 거죠. 그래서 단순한 행운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이 쌓인 데이터가 있었던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소가 무엇일까요? 계속 원소라고 하는데 원소가 뭐예요? 원소란 건 바로 원자의 뭐예요? 원자의 종류를 말하죠. 그렇다면 원자는 뭐예요? 원자가 뭐예요? 자, 원자란 건 바로 쪼갤 수 없는 입자죠. 쪼갤 수 없는 입자. 쪼갤 수 없는 입자를 원자라는 건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화학적으로 쪼갤 수 없는 입자를 원자라고 합니다. 화학적이라는 거에 또 무슨 말이요? 그렇습니다. 어떤 반응을 통해서 반응이 일어나면 이제 화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태우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다른 거랑 결합시키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쪼갤 수 있는가 없는가요? 알겠죠? 폭발을 시키거나 이런 거요. 그런데 쪼갤 수 없으면 이걸 원자라고 보는 거고요. 이러한 원자의 종류를 우리가 원소라고 보는 거죠. 화학적 입장에서는 쪼갤 수가 없습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원소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원자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원자가 뭐가 있어요? 원소가 뭐가 있어요? 네, 수소, 헬륨. 우리 빅뱅 이론에서 배웠죠? 수소와 헬륨이 맨 처음에 나온다고 배웠는데요. 자, 지금도 여러 가지 원자가 있습니다. 원소가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질소도 있네요. 그쵸?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러고 있다가 이런 게 있었어? 이게 발견이죠. 18세기 후반인 건 이제 1700년대죠. 1700 얼마 년 이렇게. 자, 이렇게 그 후반에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견 과정이 어땠는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미 조사가 돼 있어요. 아이고. 자, 같이 보죠. 안 돼. 자, 여기 보면 산소의 발견은 누가 했대요? 맞습니다. 산소는 바로 프리스틀리가 있습니다. 프리스틀리가 유리 렌즈로 햇빛을 모아서 산화구를 가열해서 기체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 볼게요. 자, 여기 유리 렌즈라고 있는데요. 렌즈는 볼록 렌즈 있죠. 볼록 렌즈. 우리 막 뭐 태울 때 쓰는 거 볼록 렌즈. 자, 볼록 렌즈를 통해서 하면 어때요? 빛을 모을 수가 있죠. 빛이 이렇게 오면 빛이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맞죠? 그럼 뭔가를 태울 수가 있는데요. 이때 태울 때 우리가 산화순을 태웠어요. 무슨 순은? 산화순. 산화순을 태웠는데 이 산화순은 사실 산소와 수소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태우니까 산소와 수소가 따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산화수소를 태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뭘 발견했다? 산소를 발견했다. 이겁니다. 누가요? 프리스틀리가요. 자, 이번에 수소의 발견을 볼게요. 산소는 우리가 숨 쉴 때 쓰는 거고 수소는 언제 써요? 수소는 어떤 성질이 있나요?
수소는 우리가 폭발을 하죠. 불꽃을 갖다 대면 폭발. 폭발 이렇게 돼요. 수소는 폭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수소를 누가 발견했냐? 바로 보일이 발견했어요. 보일러 아니에요. 보일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인데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발견했냐면요. 여러분 철 있죠? 철 있죠? 우리 주변에 철 있어요. 책상 여기 있는 것도 철이고. 자, 철이 있는데요. 철에다가 산을 가열했어요. 산 뭔지 아세요? 약한 산이 여러분 먹는 산 있죠? 탄산, 탄산음료의 탄산. 어때요? 톡톡 쏘죠? 그런데 먹을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산인 염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철을 부식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콜라에다가 쇠젓가락 오래 두면 이제 부식이 돼요, 실제로. 자, 아무튼 그런데 자, 이때 기포가 발생을 한대요. 네, 탄산의 기포가 아니라 기포가 실제로 발생을 해요. 철하고 산하고 반응하면 기포가 발생하는데 그 기포가 발생한다는 그 기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기체가 뭐라고요? 수소. 그리고 기체가 뭐라고요? 수소. 수소 어떻게 알았다고요? 그러면 이게 산소인가 수소인가? 냄새 맡아보니까 산소랑 다르게 뭔가 매콤해. 실제로 수소는 굉장히 매콤한데요. 자, 거기다가 불을 대니까 펑 터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수소. 알겠죠? 수소입니다. 자, 그래서 알았고요. 이 기체를 다시 연소시키면 물이 된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수소를 펑 하고 터졌는데 거기에 물기가 있다는 것도 알았죠. 그래서 바로 보일이 이렇게 발견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게 갑자기 왜 나왔냐? 이렇게 수소, 산소, 여기 질소는 안 나와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원소가 발견된다. 뭐가 발견된다? 원소가 발견돼요.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계속 발견이 되네요. 지금 몇 개가 발견됐을까요? 네, 11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원소가 엄청 많죠? 맞죠? 발견이 됐어요. 아니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가 발견이 됐어요. 그게 110개가 넘는데 엄청 많잖아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죠. 넘어갈까요? 자, 멘델레프가 주기율표를 발견하기 전에도 당시 과학자들은 원소의 규칙성이나 주기성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멘델레프가 주기율표, 어떤 주기성에 의한 표를 발견하기 전에도 그 전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규칙성을 발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규칙성을 발견하려고.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과학이란 거는요. 과학이란 거는 규칙성을 찾는 학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과학이 뭐라고요? 과학은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해를 그냥 A는 이거, B는 이거, C는 이거, 얘는 이거, 자, 삼라만상이잖아요. 맞죠? 우리 주변의 자연을 이해하는데 이 삼라만상의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요. 그래서 규칙성을 찾기 시작했죠. 어떤 규칙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연현상은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는 것이 과학인 거죠. 이해되나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과학은요, 자연을 이해하는 학문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그 자연 속에 있는 규칙성을 이해하는 학문이 바로 과학인 거죠. 여러분 과학자들이 되고 싶나요? 그러면 자연현상을 볼 때 어떤 규칙성, 공통의 성질을 찾는 거죠. 공통의 성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물이 아니라 돌을 여러분이 들고 있다가 놓아봐요. 그럼 떨어지죠. 지구에서는 떨어지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펜을 갖고 있다가 놓아봐요. 그럼 떨어지죠. 지우개를 갖고 있다가 놓아봐요. 떨어지죠. 여러분 성적은 안 떨어지고 올라간다 그랬죠. 자, 물체는 다 떨어집니다. 자, 떨어진다. 그럼 떨어진다는 규칙성이 있죠. 이해돼요? 그 규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성이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는 떨어진다. 놓으면 떨어진다. 이런 규칙성이 있는 거죠. 알겠나요? 이렇게 규칙성을 찾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과학은 어떤 규칙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놓으면 떨어진다. 이런 규칙성을 찾게 한 거고요. 그렇다면 의자가 있어요. 여기 의자 놓으면, 들고 있다 놓으면 떨어질까요? 네. 떨어지겠죠. 이게 바로 예측입니다. 아직 안 했는데 여러분은 그 전까지 지우개도 놔보고 뭐 샤프도 놔보고 다 놔봤는데 다 떨어지네요. 그런데 의자를 들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아도 손을 놓지 않아도 여러분 떨어진다고 예측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은요, 규칙성을 발견해서 뭘 발견해서 이러한 규칙성을 발견을 해서 이걸 통해서 예측이 가능한 의자를 놓지 않아도 의자를 나중에 놨는데 그때 떨어진 거. 그러니까 아직 안 해봤는데도 예측이 가능한 거. 이것까지 하는 게 바로 과학이죠. 그러니까 과학은 규칙성을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 게 바로 과학이죠. 자연현상을요. 그렇기 때문에 멘델레프 이전에도 계속 규칙성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성을 찾다 보니까 나중에 주기성이 일어난 걸 알게 된 거죠. 이 교과서가 약간 애매한데 규칙성이 먼저예요. 얘가 먼저고 이 규칙성을 찾다 보니까 어떤 반복성을 띠게 된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주기성을 알고자 했던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게 주기성을 띠게 된 걸 알게 된 거죠. 규칙성 안에 주기성이 있었던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알겠죠? 목표는 뭐였다? 규칙성을 찾는 거였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과학은 규칙성을 찾는 학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넘어가죠. 자, 맨 처음에 라부아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과학은 되게 재밌는데 역사적 현실 속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멘델레프까지 안 온 거예요. 라부아지가 맨 처음에 이 규칙성을 찾기 시작한 거죠. 이해돼요?
맨델레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맨델레프래. 그 라부아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라부아지, 이 사람이 라부아지거든요. 라부아지의 프랑스의 과학자고요. 아쉽게도 프랑스 대혁명 때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과학은 뭐 이제 귀족들이나 하는 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과학 물품을 사가지고 이렇게 뭐 만들고 이랬어요. 취미 생활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과학이 실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도움이야? 쌀이 나와, 밥이 나와, 뭐 고기가 나와. 나는 소를 키우는데, 귀족들은 저런 거나 하고 있고. 그 당시 프랑스 사람들의 불만은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갔죠. 알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과학자들도, 왜냐하면 그 당시 귀족이기 때문에 왕립협회 과학자였기 때문에 어떤 왕에 의해서 이렇게 봉급 같은 걸 받았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이런 얘기 왜 하지 내가? 여러분 역사는 꼭 알아야 돼요. 아무튼 자 그래갖고 아쉽게도 단두대 처형이 됐어요. 알겠죠? 이 사람 귀족이니까 넌 처형해야 돼. 그 당시에 이런 발상이 됐던 거예요. 자 아무튼 자 그랬는데 자 라부아지예요. 라부아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변화에서는 이제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걸 발견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소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110개도 넘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적었지만 이 원소를 분류하기 시작하죠.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요. 그런데 라부아제가 여러분 책을 보면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네 번째 그룹 페이지 23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동식물계, 또 식물, 뭐 광물계에 포함된 원소, 산소, 수소, 질소, 빛, 열 뭐 이렇게 돼 있고 둘째 그룹 뭐 되게 어려운 말이 있어요. 산화되어 산을 만드는 원소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라부아제가 최초로 뭐랄까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바로 화학적인 성질을 분류를 했다 이거죠. 그렇죠? 비슷한 성질끼리 비슷한 반응성끼리 분류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초라는 그러한 타이틀이 있는 거죠. 최초 엄청난 거잖아요. 왜 안 넘어가? 자 그러면 자 의미는 원소의 성질에 따라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원소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최초의 시도를 했죠. 규칙성을 찾으려 했다 이겁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는 라부아제는 원소를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물질로 생각했어요. 이건 맞아요. 잘했네. 이건 맞아요. 라부아제가 잘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원소는 화학적으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의 종류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맞아요. 현대적으로는 해석으로도. 그런데 문제는 빛과 열도 원소로 포함시켰다는 게 문제예요. 빛과 열은 현재는 원소가 아닙니다. 이거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물질이 아니에요. 자 그럼 빛과 열은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자 그러면 자 어쨌든 그 당시에 원소에 포함시켜서 참 안타깝고요. 당시 분해되기 어려웠던 생석회 마그네시아 같은 물질을 원소로 봤어요. 우리가 원소가 뭐라 그랬죠? 지금 현대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게 원소란 거. 어떤 화학적인 반응성에 의해서 쪼갤 수 없는 입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 생석회나 마그네시아를 쪼갤 수가 없었어요. 즉 반응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원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대에 이르러서 이걸 쪼갤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쉽게도 생석회 여기 보면 뭐 칼슘과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고 여기는 마그네슘과 산소 나중에 배워요. 아무튼 이렇게 된 화합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쪼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원소로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계점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어쨌든 최초로 뭘 봤다? 원소의 공통점 즉 규칙성을 최초로 본다는 거죠. 규칙성 어디서? 바로 성질 원소의 어떤 반응성으로부터 찾은 거죠. 원소의 성질 즉 반응성 누구랑 반응하지? 어떻게 만들어지지? 이런 걸 찾은 최초의 시도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라부아제가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 누굴까요? 자 이 사람이 바로 데베 라이너입니다. 자 이름 뭐라고요? 데베 라이너. 자 이 사람은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만들기 전 사람입니다. 지금 멘델레예프까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과정을 보고 있는 거죠. 자 데베 라이너 이 사람인데요. 이 데베 라이너는 무엇을 주장을 했을까요? 바로 새쌍 원소설입니다. 새쌍 즉, 세 개를 한 묶음으로 봤다 이겁니다. 몇 개를요? 세 개를요. 새쌍 원소설. 원소란 건 새쌍, 즉 세 개를 한 묶음으로 봐서 그에 대한 성질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몇 개를요? 세 개 묶음. 이거를 바로 데베 라이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바로 반응. 뭐 터지고 폭발하고 아니면 누구와 화합물을 만들고 이러한 반응성이 비슷한 것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화학은 반응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반응이 비슷한 거, 뭐가 비슷한 거? 반응. 산소랑 반응돼? 산소랑 반응되는 애들끼리 모으고 물이랑 반응돼? 물이랑 반응되는 애들끼리 모으고 이거 잘 타는 애들끼리 모으고 이런 게 바로 반응성끼리 모은 거죠. 자, 그런데 자, 세 원소씩 모으게 됩니다. 이 세 원소를 모으게 되는데요.
이 세 원소의 원자량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이것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자, 세 개를 분명히 화학적 성질로 모았는데요. 즉, 반응성으로 모았는데요. 이 세 개의 원자, 화학적으로 모은 이 세 원소의 원자량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거죠. 자, 여기 원자량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혹시 원자량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 원자량이란 건 원자의 질량이죠. 원자의 질량. 즉, 원자의 무게를 말합니다. 즉, 그 무게와 관련이 있었던 거죠. 화학적 성질만 모았는데 그게 어떤 무게와 관련성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볼게요. 우선 데베 라이너는 칼슘과 스트론튬과 바륨, 처음 듣는 게 많죠. 칼슘, 스트론튬, 바륨. 어디서 많이 들어본지 아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맞아요. 바로 불꽃 반응이죠. 불꽃 반응에 각각의 색깔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색깔을 띠죠. 폭죽놀이 할 때도 쓰이고요. 기억나나요? 칼슘 무슨 색이요? 그렇죠. 주황색이죠. 그리고요, 스트론튬은요? 스트로베리. 그렇습니다. 바로 빨간색이죠. 바륨은요? 바륨. 황록색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색깔을 띠니까 이걸 한 묶음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묶다 보니까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한 것, 불꽃색이 나오는 것들을 묶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게 발견이 됐어요. 뭐냐면 단순히 화학적인 성질만 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원자량이 어떤 관계성이 띄었던 거죠. 원자량이 어떤 관계성이 띄어요? 자, 보니까 칼슘이 가장 작네요. 칼슘이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크는데요. 자, 바륨이 가장 무겁고요. 자, 이건 어떤 관계성이 있죠? 왜 안 넘어가? 야, 넘어가. 자, 칼슘과 바륨의 원자량의 평균값은 수준과 유사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나요? 자, 여기 보시면 칼슘과 바륨을 더해봐요. 그러면 40 더하기 얼마예요? 137. 그럼 얼마예요? 177이 나오죠? 자, 이거를 2로 나눠봐요. 2로 나눠봐요. 그럼 8하면 16. 자, 그리고 17 남고 8하면 얼마예요? 16. 그러면 1 남고. 그러면 88에다가 나머지가 1이죠. 그러니까 약 88 정도가 나온다. 아니, 두 개를 더해서, 몇 개를 더해서? 이 두 개를 더해서 117이 나왔는데 이거를 2로 나누니까 뭐가 나왔다? 2로 나누니까 88이 나왔다. 이 88이 얘랑 같은 거죠. 즉, 가장 무거운 것과 세상 원소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과 가장 가벼운 것의 중간값이, 즉 평균값이 2로 나눈 값이 수준과 같았던 거죠. 뭔가 원자량과 관련이 있다는 걸 파악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제 규칙을 통해서 이제 화학적인 성질을 모았어요. 화학적으로 비슷한 반응성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았는데 얘네를 3개씩 묶다 보니까 이 화학적인 반응성이 결국 어떠한 원자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 원자량에 어떤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 그쵸? 반응성은 바로 원자량에서 온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반응성이 원자량에서 온 거예요. 규칙성은 반응성에서 오고 반응성은 원자량에서 왔다. 이겁니다. 참 신기하죠? 소름. 자, 그러면 넘어가죠. 네, 졸리나요? 자, 그러면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멘델레프의 주기율표 만들기인데요. 그 전 사람이 또 나옵니다. 자, 이번엔 누구요? 쌍쿠르투아. 자, 발음하기 어려운데요. 1861년 사람입니다. 1861년. 점점 현대로 오고 있죠. 데베 라이너의 다음 사람인 누구? 바로 쌍쿠르투아와 뉴렌즈. 비슷한 시기의 사람이죠. 2년뿐이 차이가 안 나는데요. 1861년과 1863년에 각각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쌍쿠르투아는 바로 이렇게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뉴렌즈는 이런 방식으로 발견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쌍쿠르투아. 저 여기 뭐야? 무슨 기둥이요? 네, 원기둥이죠.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원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쌍쿠르투아는 여기다가 이제 점을 한번 찍어봤어요. 원소의 위치에다가 점을 찍어봤어요. 여기 리튬이라고 보이는데 점을 찍고 나트륨에 점을 찍고 그냥 점을 찍어서 원통에다가 점을 찍어서 이거를 펼쳐봤더니 아니 글쎄 위치적으로 어떻다? 동일하다는 걸 발견하게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다 원자량 기준이에요. 무슨 양 기준? 원자량. 그러니까 앞서 배웠던 데베 라이너가 화학적 성질의 기준이 바로 원자량이란 걸 예시를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원자량을 통해서 살펴보자 이거예요. 규칙성을요. 그래서 이제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 거죠. 데베 라이너에 의해서요. 쌍쿠르투아가 그래서 원자량에 대해서 도입을 해서
그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점을 찍어보니까 아니 글쎄 그 점을 찍은 위치가 어떻다? 같다. 세로선이 같다는 거예요. 이 같은 라인이 뭐에 해당한다? 바로 화학적인 성질에 비슷한 거에 해당하고 이건 규칙성이 있다는 거죠. 세로적으로 규칙성이 있대요. 세로적으로 규칙성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원자량을 했더니 세로로 규칙성이 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뭐 숫자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뉴럴렌즈가 있습니다. 뉴럴렌즈 보세요. 이게 무슨 세로적으로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때요? 대각선적으로, 그러니까 세로 이렇게 규칙성이 있어요. 이걸 펼쳐놓으면 자, 이렇게 됐고요. 이번에 뉴럴렌즈를 봅시다. 뉴럴렌즈는 옥타브 법칙, 무슨 법칙? 옥타브 법칙을 발견합니다. 옥타브가 뭐예요? 한 옥타브 올려봐. 노래방 가서 한 옥타브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자, 아무튼 그 옥타브란 거는 바로 8개를 기준으로 해요. 도레미파솔라시 도 8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레미파솔라시 도.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뉴럴렌즈는 이 피아노 건반처럼 어떤 규칙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규칙성. 무슨 말이냐? 가로로 원자량을 가로로 배열을 했더니 8번째마다 몇 번째마다? 8번째마다 어떤 규칙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수소 보이고 이렇게 하다가 또 여기에서 나트륨이래.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규칙성이 있는 거예요. 수소, 나트륨. 이해돼요? 이렇게 8번째마다 규칙성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산크루티아는 바로 세로적인 성질에서 규칙성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요. 뉴럴렌즈는 가로적인 성질에서 규칙성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둘 다 원자량을 기준으로 했어요. 아까 되바라인에 의해서 원자량이 기준이 되기 시작한 거죠. 세로와 가로. 자, 보죠. 자, 거의 다 왔어요. 공통점. 산크루티아와 뉴럴렌즈 모두 원자량의 순서로 했다. 무슨 순서로 했다고요? 원자량, 원자의 질량. 그랬을 때 화학적인 성질이 유사한 구조가 규칙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차이점이 있다면 산크루티아는 뭘로 했다? 세로로 했고요. 뉴럴렌즈는 뭘로 했다? 가로로 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가로와도 상관이 있고 세로와도 상관이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누가 나올 거였어요? 맞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멘델레예프입니다. 멘델레예프는 생각했죠? 되바라인에 있어요. 바로 화학적 성질이라는 것은 원자량과 관련이 있고 이 원자량은 산크루티아와 뉴럴렌즈에서 가로, 세로 순서대로 가로, 세로의 어떤 반복성을 띈다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결국 가로와 세로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한꺼번에 묶어보자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원소를 배열하기 위해 정한 규칙에 따라 원소 카드를 배열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때요? 현대 모형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여러분이 아직 원소 주기율표를 안 배웠을 텐데요. 현대 모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 안 나온 건 사실 수소 다음에 여기 헬륨이 있거든요. 헬륨은 이때 당시에 발견이 안 됐어요. 수헬리베, 부탄지산, 풀, 네온도 발견이 안 됐고요. 남아, 알균, 염, 아르곤도 발견이 안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발견이 안 됐는데요. 그러면 얘네는 왜 발견이 이때 당시에는 안 됐을까요? 멘델레프 그 당시에는요. 그 이유는 얘네가 다 비활성 기체예요. 비활성 기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자, 비활성 기체란 거는 활성이 있다 없다? 네, 활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활성이란 게 뭐예요? 활성이란 게 바로 반응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뭐 이건 불에 타지도 않고 터지지도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거예요. 자, 뭔가 반응을 해야지. 근데 비활성이란 건 뭐라는 건? 비활성인 건 비반응성이에요. 반응을 한다 안 한다? 반응 자체를 안 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야 비활성 기체가 발견이 됐죠. 그 당시에는 멘델레프가 살던 그 당시에는 비활성 기체인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이 발견이 안 됐죠. 얘네는 뭐 전기로 이렇게 가해도 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네온사인 알아요? 자, 이게 네온인데요. 네온사인은 우리가 어때요? 전기를 통해서 빛이 나죠. 네온사인 밤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그거는 전기를 통해서 터지지 않을까. 만약 네온사인에 네온이 아니라 수소를 넣으면 바로 터집니다. 폭발을 해요. 아주.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네온이나 아르곤, 헬륨은 폭발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어떤 충격을 가해도 안전하죠. 이죠? 네. 자,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이제 자, 그렇게 알 수 있고요. 자, 이게 바로 비활성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발견이 안 돼서 여기에는 지금 포함은 안 돼 있지만 나머지 걸로도 봐도
어느 정도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형이 됐습니다. 멘델레프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 가로와, 자, 이 가로 있잖아요. 가로의 어떤 성질과 세로를 보게 됐죠. 바로 쌍크 루트 I 세로와 그리고 누구죠? 율렌즈의 가로가 한꺼번에 섞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세로선은 어떤 규칙성이 있죠. 자, 이거는 화학적 성질이 어떻다? 화학적 성질이 굉장히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놓은 겁니다. 자, 얘네들끼리 비슷하고요. 그리고 얘네들끼리 비슷하고요. 얘네들끼리 비슷하고 얘네들끼리 비슷하고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리고요. 얘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덟 번째 비슷한 애들끼리 나온다 해서 아까 전에 배웠던 뉴랜드의 옥타브 법칙과도 관련이 있던 거죠. 자, 이렇게 멘델레예프가 바로 원자량을 기준으로 가로선과 세로선을 맞춰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수소 우리가 배웠던 거고요. 원자량이 얼마예요? 1이죠. 1. 자, 원자량이 1이고요. 자, 리튬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베릴륨 원자량이 9.4. 자, 붕소, 탄소 이거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이게 거의 현대의 원자적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를 봤는데요. 자, 원소의 성질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조사해서 주기율표를 완성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어떤 성질이 여러 가지가 나왔죠. 그 성질들을 이제 없는 것을 추가를 해자 이거예요. 리튬, 나트륨, 칼륨에 대해서 여기 조사를 했네요. 리튬은 이렇고 나트륨은 이렇고 칼륨은 이렇고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다 금속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잘 잘라지는 금속이고요. 물하고 반응성이 커요. 자, 그럼 이거 모둠이 만든 주기율표에서 발견될 수 있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뭐 활동을 할 수가 없네. 자, 아무튼 참고로 해봐주세요. 자, 이런 게 있다. 리튬, 나트륨, 칼륨은 밀도가 작고 물은 금속으로 비금속 원소와 잘 반응한다. 비금속이라는 건 금속이 아닌 거예요. 즉, 자, 얘네들은 이제 밀도가 작고, 그러니까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크기에 비해서 무겁지 않다는 거고요. 무르단 것은 잘 잘라진다 이겁니다. 금속인데도 불구하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금속류가 누구랑 반응을 잘한다? 비금속, 즉 금속이 아닌 애들과 반응을 잘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산소의 수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성질이 있다는 거, 주기성이 있다, 어떤 반복성이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른 모든 과하고 차이점 나중에 뭐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뭘 하자고요? 정리요. 정리. 자, 우선 다 켜놓을게요. 자, 여기 보면 라부아제가 맨 처음에 뭘 한다? 맞습니다. 라부아제가 바로 공정형의 성질을 바탕으로 원소를 분류했고요. 그리고요, 데베라이너는요, 맞습니다. 새쌍 원소를 분류를 했어요. 새쌍 원소.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새쌍 원소를 분류했는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자량이 어떤 관계성이 있다는 걸 알았죠. 가운데 있는 애가 양 끝에 있는 애의 평균값, 즉 2분의 1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요, 쌍크루티아가 나오네요. 바로 원자량을 똑같이 기준으로 합니다. 데베라이너에 의해서요. 자, 그렇게 했더니 세로줄이 비슷했다. 세로줄이 비슷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나오네. 자, 그 다음에 뉴랜즈가 바로 해보니까 가로줄이 비슷했어요. 7번째 간격마다 했는데 결국 위치는 8번째죠. 그래서 옥타브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멘델레프가 나오는데 이건 가로와 세로를 조합해서 이렇게 멘델레프가 나오게 됐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떤 우수성을 지니게 돼요. 자, 어떤 주기성이 반복된다는 건 그전에도 알았고 그것이 차근차근 됐는데요. 자, 멘델레프의 우수성은 다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점은 뭐예요? 예측을 했는데 과학이란 건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규칙성을 통해서 주기율표를 발견했는데 주기율표가 모든 원소가 다 발견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빈자리가 있었는데 그 빈자리에 어떤 원소가 있을 거야. 얘 질량이 얼마 정도, 즉 원자량이 얼마가 나올 거야.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을 거야. 라고 예측을 했죠. 빈자리에다가. 빈자리네. 그런데 그 예측성이 굉장히 뛰어났던 애가 누구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입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규칙성을 발견을 하잖아요. 어떤 법칙을, 과학적인 법칙, 규칙성을 발견을 하잖아요. 그럼 예측이 가능하면 그게 엄청난 법칙이 되는 거죠. 어떤 규칙성을 발견했어. 그런데 그게 빈자리에 대해서 아직 발견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예측한 거야. 이런 애가 있을 거야. 얘 성질은 이럴 거고 얘 원자량은 이럴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대박이지 않아요?
이러한 예측성이 과학에선 필수입니다. 과학은 지금까지 했던 규칙성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법칙이 나타나면 그 법칙이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한 예측을 한다면 이거는 과학적으로 엄청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엄청 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규칙을 만들고 예측까지 가능하면 그것은 엄청난 법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과학자가 될 수 있어요. 규칙성을 발견하고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한 예측을 잘하면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사실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는 뭐 단순히 꿈을 통해서 예지력으로 이렇게 예측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허무맹랑하고요. 사실은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된 거야. 아무리 천재라도 여러 과학자의 노력으로 항상 바탕을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요. 뉴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과학자들 지금까지 멘델레프 전에 나온 누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라부아제도 있고 또 기억나는 사람 누구예요? 세상원소 데베라이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산크루티아도 있고 그리고 뉴렌즈도 있었죠.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종합한 사람이 바로 멘델레예프입니다. 예측성이 가장 뛰어난 주기율표를 만들어냈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성질을 나타낼 수 있죠. 과학은 어떤 천재 한 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과학은 자연을 관찰해서 규칙성을 찾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규칙성을 찾을 때 여러 과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이 꾸준한 연구와 실험으로 통해서 발견한 과학적 지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여기서는 우연한 발견을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 바로 과학이다. 그리고 예측성이 뛰어날수록 과학적인 법칙으로서 그 지위가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당시 발견되지 않는 원소를 예상하고 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발견이 안 되는데 나중에 멘델레프가 예측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기율표. 세로선이 어때요? 세로선이. 빈칸이 있으면 세로선이 비슷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 세로선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원자량은 아무래도 앞뒤의 중간 뭐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원자량을 예측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건 아닌데. 자,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